자, 그럼 주제를 바꿔서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제 행동대장으로 불렸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 이제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관련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총선 직후에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눴던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비상대권 즉 계엄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군의 실태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평시 계엄령은 말도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계엄 조치라도 군에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면서 무릎까지 꿇고 이제 말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이제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체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준 것과 관련해서도 신문이 이뤄질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국정원 홍장원 전 차장이 이 부분과 관련된 증언을 했었죠. 그렇죠. 홍 전 차장은 이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이제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그 정치인 14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 전 사령관을 완전히 뭘 모르는 애, 그렇죠.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령관이라는 놈, 뭐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이제 비난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대놓고 부르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 따져묻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서 신복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제 책임을 미루는 주장을 했었죠.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과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 등에 이제 병력을 투입하려 해서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무슨 군을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펄쩍 뛰며 이제 말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는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봉쇄와 이제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에 따랐느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 답변이 군을 보낼 책임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의대대로 자신이 떠맡으려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최근 재판을 보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펼치면서 특히 뭐 군 투입 또는 뭐 정치인 체포 부분과 관련해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일종의 재판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지 왜 이런 언행을 이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행위를 스스로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몇 가지만 추론해 보자면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운영이라든지 체포 시도 그리고 다 끌어내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이 사령관 단위에서 또 실행하는 대령 단위에서 다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이제 누구누구를 체포하러 다닐지 체포조의 이름과 그들이 서로 카톡으로 대화 주고받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서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움직인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들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거는 자기가 그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말고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적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다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각 군 부대의 장성들이 그렇죠. 갑자기 일거단결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본인이 이렇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 이제 1년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다 마주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떠넘기는 이야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든 간에 우리한테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이제 그 주장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당시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이 상황을 뭐 타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헌법재판까지도 이야기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자신의 그렇게 얘기했던 의사와 그렇게 발표 내용과 실제 군에서 그런 진술을 하고 그런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중간 고리에서만 자신은 그럴 일을 했을 리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합리적인 변론은 안 될 것이라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피고인의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지를 재판부한테 납득시키는 그런 결론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뭐 명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 같은 사람이라면 남은 명예라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저런 행동은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약간 몰렸기 때문인가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자아의 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의 계속적으로 분열. 얘기하는 게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직 검찰총장까지 그러니까요. 지낸 내가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내가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시읒도 모르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 정치인으로서 윤 전 대통령은 자기의 표현은 늘 그랬습니다. 거국적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결단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것이 사법적으로 잘못됐고 형사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형사재판에 이르러서는 스스로를 형사사법의 최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피고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자신의 구국적 결단으로 그런 걸 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하면서도 지금 여기 와서는 다시 계속 그 형사적인 수사 연결고리 중에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큰 뭐랄까요 불균형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게 전직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형사사법을 위법한 위헌적인 일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네. 하겠느냐가 아니라 했잖아요.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다 봤고 예,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수부대가 그 국회에 헬기를 타고 긴급하게 내려와가지고 거기 진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네. 우리 모두가 다 봤고 우리 모두가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네. 그걸 계속 이제 기교적인 무언가로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펴서 나라를 위험에 펼치게 만들어낸 어떤 전직 국가 지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개 피고인, 그것도 일개 피고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자신의 책임만을 면하고자 하는 일개 피고인으로 스스로의 전락한 모습을 매일같이 생중계로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제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그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네. 한 전 총리가 특검집 질문에 직접 답하는 이제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그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이제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어서 네. 내년 1월 중에 선고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에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상 일단은 내란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네.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법에서 내란 방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내란이라는 건 다시 돌이켜 보면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그것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 넘기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훼손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조라는 거는 거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거나 원조해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국무위원회 각 자리라는 것들은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거나 군 병력을 동원한 모든 과정에서 일정한 인허가와 절차들을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민주공화국의 일정한 특정인의 정치적인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이제 그 권력이 국민 주권이 배제되지 않을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헌법적 장치거든요. 네. 그 헌법적 장치에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당시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실제로 이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어떻게 다했는지 혹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개 공무원처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뒷받침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선출된 권력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군부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원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많은 정황들이 나온 점에 있어서는 유죄를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방조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게 좀 선호가 바뀐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은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인에 대한 판단이 안 나온 상태에서 네. 방조범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 순서가 바뀐 거는 맞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소의 어떤 순서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고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독립돼서 별도로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된 근본적 판단, 어찌 보면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대한국민의 신입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으로서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헌법적 판단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 요건을 일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 전에 석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선고일장이 이제 마지막 영장 기간 만료일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석방이 됩니다. 네, 그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거 외에 일반 이적죄라든지 나머지 이제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가적인 기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다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수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재판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랑 이제 소위 지기현 재판장이랑 재판 진행하는 방식과 형태가 굉장히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으로는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려든 이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한 석방 결정까지 내려서 굉장히 불신이 큰 것도 맞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사법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변호사들 그리고 그것을 조소하고 비웃는 변호사들을 봤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법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법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든 그러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누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의 기존의 시스템들을 유지하고 존중해 준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영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